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편과의 이혼이었는데요. 28살 당시에 남편과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평생은커녕 채 10년도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른 채로요. 자라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정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제 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마냥 억울했던 일들도 속으로 참으면서요. 하지만 참기만 하는 게 최선은 아니더라고요. 저 하나 참는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비록 원한 적은 없었던 이혼이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끝내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연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제출하라고 했던 설문조사의 장래희망 칸에는 언제나 화가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종이와 물감만 있으면 원하는 건 뭐든 그릴 수 있다는 게 어린 마음에도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면 저는 제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그 속에 붙잡아 둘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지 못한 세상도 그 속에 담아둘 수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느라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요. 공부에는 딱히 흥미도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제가 그림에 약간의 재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도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공부 대신에 제가 다니고 싶다고 하는 미술학원을 보내주고 미술과외를 시켜줄 정도는 되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도 학교 대표로 미술대회에 나가서 종종 상을 타오기도 했고요. 이대로 계속 그림 공부를 해서 예고에 들어가고 또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게 저의 꿈이었죠. 그 꿈은 나름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고에 들어갔던 그 해에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는요. 사업이 부도가 난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어딘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집에 틀어박혀서 몇 날 며칠이고 꼼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도 집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어머니와 싸우기를 반복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대신에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내 집에만 계셨던 분이신지라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익지도 않은 힘들고 굳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쓰러져서 잠들기 바쁘셨죠. 은진아, 너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전학을 가야 할 것 같다. 너도 대충은 알겠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형편이 안 될 것 같아. 몇 달 후 저희 가족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간 곳이 바로 근처 동네이긴 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허름하고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두 분이 거의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말을 꺼내기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미술 과외비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속으로는 곧 과외도 끝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학까지 가야 한다는 말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진로를 바꾸라는 말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술을 더 하겠다고 우기는 것도 저의 욕심일 뿐이었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면서 형편이 나아지거든 다시 그림을 시작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예고를 그만두고 이사를 간 동네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새 학교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안 했던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 벅찼고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대신에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평일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는 했습니다. 가끔씩은 친구나 친척 언니의 소개로 시급이 높은 일을 소개받기도 했고요. 멍하니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고 있을 때면 돈이라도 벌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는 게 차라리 낫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시리에 빠져 술로만 하루를 보내고 계셨고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지옥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식구들 중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그 우울한 분위기도 그랬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여전히 공부에는 흥미도 소질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갈 만큼 성적이 좋지 않기도 했고요. 반에서 간신히 중간이나 그 뒤 정도 하는 어중간한 성적으로는 대학을 가봐야 큰 의미가 없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려고 했다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만요. 저는 대신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취업 관련 학원을 다니면서 몇 가지 자격증을 땄고 아주 작은 회사에 격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나마도 소개가 아니었다면 들어가기 힘들었을 곳이었죠. 처음으로 받은 월급은 최저시급과 별반 차이도 없는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 돈이면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가 주말 하루라도 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벌써 몇 년째 주말도 없이 12시간씩 계산대에 서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밤에는 아픈 다리를 주무르지도 못한 채 끙끙 앓으면서 잠이 드셨고요. 하지만 제가 첫 월급을 모아서 어머니께 드렸을 때 어머니는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돈은 모아뒀다가 나중에 네가 쓰고 싶은 데다가 써. 저 돈 있어봤자 쓰고 싶은 것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네가 이 돈 모아서 그래도 대학이라도 갔으면 싶어. 저 대학 갈 생각 없어요. 하고 싶은 공부도 없고요. 그럼 이 돈 모아뒀다가 나중에 너 시집 갈 때라도 써.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미술도 못 시켜주고 대학도 못 보낸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미안한데 제가 번 돈까지 받을 수는 없다고 하셨죠. 저는 결국 받은 월급의 일부로 산 내복을 부모님께 드렸고 대신 남은 돈은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 부모님 말대로 언젠가는 이 돈을 쓰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몇 년이 또 별다른 추억도 없이 그저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고 또 돈을 모으는 일로만 흘러갔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첫 연애였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요. 제가 26살이 되던 해 저는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던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번호를 교환한 다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격이 순하고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찌들어 있던 저와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온 세상이 달랐을 테니 성격도 다른 것이 당연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참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낙천적이더라고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 성격이 처음에는 신기했고 나중에는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혼할 때가 되어서는 그 성격이 독이 되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마냥 장점처럼 느껴졌었죠. 연애하던 시절을 회상해 보면 그 사람과의 데이트는 언제나 설레고 재미있었고 또 같이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남자친구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웃어본 게 참 오랜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사람과 이렇게 평생 웃으면서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만 살 수 있었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단지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 꿈처럼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부터가 험난했거든요. 남편은 비록 유명하지 않은 지방 사립대학이었지만 어쨌거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고졸이었죠.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고졸이라는 말을 듣고 거의 뒤로 넘어갈 것처럼 놀라시더라고요. 고졸이라고? 지금 고졸이라고 했니? 그러면 대학을 아예 안 나왔다는 말이야? 네? 네. 대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니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대학을 가던데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안 가고 대체 뭘 한 거니? 그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학벌 이야기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 되었죠.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면서 왜 대학을 가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놀라면서 물어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어조에는 놀라움과 함께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딱히 하고 싶었던 공부도 없어서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은진이가 돈도 꽤 많이 모았어요. 얘가 얼마나 알뜰하다고요. 아니,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 가라앉은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건 제 남자친구뿐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입을 떡 벌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남자친구의 형도 있었고 결혼한 지 이제 막 1주년이 됐다는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참이나 말이 없었고 오로지 눈치 없는 제 남자친구만이 조잘조잘 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 결혼 반대하실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는 내가 누구를 데려오든 상관없다고 하셨어. 지금까지 여자친구 생겼다고 했을 때마다 반대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내 동생도 반대 없이 결혼했는데? 그럼 내가 그 반대하시는 최초가 되겠네. 참, 아무 걱정하지 마. 아까도 자기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긴 했죠. 그 뒤로 아예 입을 닫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결국 남자친구는 제가 고졸인 것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그 일로 한바탕을 하고 왔는지 풀이 죽은 얼굴로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이 맞았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로 결혼을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잘 몰랐었나 봐. 하지만 저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고졸이라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었거든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남자친구에게 그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펄쩍 뛰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본인이고 본인은 제가 고졸이든 중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고마운 말이기는 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가 아니면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아주 예비 시댁에다가 못을 박았었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설득도 회유도 협박도 통하지 않자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구박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집안에 고졸이 들어왔나 모르겠네. 아이, 왜 또 그러세요, 어머니? 왜 또 그러냐고? 정우, 네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그 집 둘째 며느리 어느 대왕 낳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어디 말을 할 수가 없어. 아, 참.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진짜로 하는 사람 있으면 어머니가 그냥 무시하면 되죠. 진짜로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아들이 똑같이 고졸이기나 하면 내가 억울하진 않지. 내 자식은 번듯하니 공부 잘 시켜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어디서 마누라라고 고졸을 데려와서는. 제 얼굴만 보면 속이 터진다며 고졸 타령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때 저희 어머니 말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무 대학이라도 갈 걸 그랬나 싶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대단하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들어간 대학 정도는 당시에 제 성적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가고도 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이듬해에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한 상대가 바로 의사였거든요. 예, 청우야. 너 너희 형 결혼식 끝나기 전까지는 네 와이프 고졸이라는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갑자기 그건 왜요? 아, 왜긴 왜야? 혹시라도 저쪽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고졸 며느리 있는 거 알고 급 떨어진다고 싫어할까 봐 그러지? 어머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되건 안 되건 아무튼 입단속 단단히 해. 은진이한테도 되도록 눈앞에 알짱거리지 말라고 전하고. 의사인 큰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거의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이건 거의 3대 독자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난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집안에서 위로 줄줄이 있는 딸 신세였고요. 아주버님이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와 큰 며느리를 비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 이후에 첫 번째 명절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우리 큰아들 드디어 왔구나. 새신랑 얼굴 좀 보자. 아니, 그런데 왜 너 혼자야? 네 와이프는 왜 안 왔어?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바닥이 닳도록 현관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큰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것은 뜻밖에도 아주버님 혼자였어요. 그 사람은 어제 당직 때문에요. 오늘 조금 쉬다가 이따 오후에 늦게 올 거예요.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아이, 당직이었어? 힘들었겠구나.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시면서
당직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식탁 위로 큰 며느리가 좋아한다면서 아침부터 잔뜩 만들어둔 모듬전이며 생선구이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은 저와 시어머니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일이 이후로도 숱하게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그 외 가족끼리 함께 떠나는 여행이나 시골 큰 집에서의 결혼식 같은 집안 행사 같은 날들마다 전부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형님은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사실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수준이었죠. 가끔 가다 참석이라도 할 때면 그나마도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을 제가 죄다 차려놓고 나서야 느지막하게 나타나고는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번 생신 때도 못 찾아뵈었네요.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 현우한테 얘기 들었다. 아니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네, 그럼요. 저희는 다 건강해요. 어머님은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나야 늘 똑같지. 아, 요즘 소화가 좀 잘 안 되는데. 노인분들 나이 드시면 원래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아니면 저희 병원에 검진 한번 오시겠어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아이고, 뭘 또 검진식이나 해. 그런데 그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아이, 별로 안 걸려요. 시댁 행사의 온갖 굳은 일은 제가 다 도맡아 하고 형님은 늦게 와서 시어머니와 수다나 조금 떨다가 돌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설거지나 조금 거들다가 집에 가는 정도였고요. 형님, 다음 주에 저희 여행 가기로 한 거요. 일단 장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참. 혹시 장 보는 건 동서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네?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괜히 두 사람이서 나눠서 장 보면 번거롭기도 하잖아.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이번 장은 동서가 보고 다음에는 내가 할게. 어때? 형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장을 봤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여행 가는 인원이 많아서 장도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 근데 다음 주까지는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미안한데 동서가 이번 한 번만 더 수고 좀 해줘.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건 대충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그걸로도 불가능한 건 대충 변명으로 넘어가려고 했죠. 솔직히 너무 얄밉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제 눈치라도 보면서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더니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일을 미뤘거든요. 그리고 그건 다 시어머니의 묵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형님이 가족 행사에 잘 안 오는 건 일하느라 바쁘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제가 어쩌다 불참이라도 하면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바쁜 척은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제가 의사만큼 바쁜 건 아니었지만 저도 결혼한 이후에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맞벌이 직장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 제가 하는 일은 일 같지도 않은 일이었죠. 가족 행사에서는 제가 의견을 내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다들 편하게 의견들을 내보라고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는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는 말을 수시로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다들에는 저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형님의 행동이 시어머니의 눈에 마냥 예쁘게 보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도 하루 이틀이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반복되는 그 핑계에 시어머니도 심기가 불편한 날이 많으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당신 큰며느리에게 대놓고 말씀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제사에는 제 시간에 와야지. 아유! 어머님, 형님 이번에도 못 오신대요? 그래! 이런 건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의논해서 해야 할 일 아니냐?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일일이 이런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해? 다른 집들은 며느리가 제사고 뭐고 다 알아서 한다더라.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옛날 속담처럼 매번 불똥이 튀는 건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 화는 고스란히 저에게 넘어오고는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며느리 성격에 뭐라고 한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거나 기가 죽을 사람도 아니었지만요. 반면에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너무 쉬웠죠. 시어머니가 있는 대로 화를 내는 것도, 못 배워서 그렇다는 꼬투리를 잡는 것도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와중에 좋은 것들은 죄다 아주버님네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있는 재산은 온갖 핑계로 다 아주버님, 특히 형님에게 넘어가고 있었죠. 얼마 전 아주버님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글쎄 집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으로는 부족한 돈만큼만 해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값이 거의 8할을 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시어머니가 그 집을 사주신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마침 형님이 타고 다니던 차가 고장이 났다며 새 차를 사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만났더니 외제차를 뽑아서 타고 오신 거 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벌써 차를 사신 거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형님이 갑자기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시어머니가 그 차를 뽑아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뭐가 너무해? 저번 명절에 어머님이 형님한테만 새 차 뽑아주셨잖아. 그것도 외제차. 알아보니 가격이 1억 5천이 넘는다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아파트까지 해주셨다고? 그거 거의 다 어머님이 해주신 거 당신도 알아? 그런데 그건 해준 게 아니라 형네가 나중에 갚는다고 했다잖아. 갚기는 뭘 갚아. 그런 식으로 해서 시댁에서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갚은 적이 있어? 제가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남편은 그저 사람 좋은 얼굴로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야? 그럼 화 안 나게 생겼어?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양가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 없어. 우리 결혼도 거의 비슷하게 했고 이사도 비슷한 시기에 했잖아. 그런데 아주버님네만 도와주셨다는데 당신은 이게 이해가 돼? 불과 1년 전에 대출까지 내가며 그동안 살던 신혼집에서 첫 이사를 했던 저희였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큰아들 내외에게만 그 거금을 내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 못할 건 또 뭐야?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은 어머니 돈이니까 어디에 쓰든지 어머니 마음이시지. 아니,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원래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형을 더 좋아하시기는 했어. 장남이니까 뭐 당연하지. 큰며느리도 예뻐하시고. 당신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잖아. 남편과 말을 하다 보니 저만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또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양쪽에 똑같은 돈을 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쪽에는 그 큰 돈이 입만 열면 차용증 한 장 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동안 10원 한 장 주신 적이 없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과 시어머니 돈이니 시어머니 마음이라는 말이요.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지만 저는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따진다고 해서 제가 가지게 될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 손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 3년째가 되어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를 관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류 쪽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고요.
충동적인 것은 아니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상을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생긴 이후로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었고요.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좋은 다른 디자이너의 옷을 가져와서 단순히 판매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일을 시작한 뒤에는 제가 직접 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미술을 했던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돈도 좋아했고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아서 포트폴리오처럼 수집해온 아이디어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아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거죠. 다행히도 쇼핑몰은 점점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2년 차가 지날 무렵쯤 쇼핑몰이 대박이 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저희 옷을 입고 방송에 나갔고 그 방송이 끝난 후에 어디 브랜드인지 찾는 글로 인터넷이 도배가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의 사업이 완전 대박을 치게 되었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때는, 아니, 평생을 두고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던 금액에 찍힌 통장을 확인하던 날, 그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목표를 이루고 나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꼭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겠노라고 다짐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사업이 잘 되고 나니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즈음 저는 돈 자랑은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교훈도 얻고 있었고요. 저는 대신 남편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사업이 잘 됐고 큰 돈을 벌게 됐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는 무조건 비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답답한 성격이긴 해도 다행히 제가 시키는 말은 잘 듣는 편이었어요. 최근에는 그래야 할 이유도 있었고요. 제가 사업이 잘 되는 걸 보고 남편이 절 따라하겠다며 사업을 한다고 설치다가 얼마 전에 쫄딱 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남편을 말렸었지만 제 말을 듣지 않고 큰 소리를 치더니 본전 한 푼 못 건지고 오히려 빚을 1억 가까이나 지게 되었죠. 그 뒤로는 얌전히 제 옆에서 제가 하는 일만 돕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온갖 핑계로 돈이 필요하다고 시댁에 손을 벌렸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번번이 재산을 형님에게 맡겼죠. 시어머니의 돈은 어차피 제 관심 밖의 일이었지만 저렇게 대책도 없이 계속 돈을 넘겨주는 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너무 형님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마세요.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차용증이라도 좀 쓰시고요. 왜? 그 돈 너한테 안 줬다고 지금 배가 아파서 이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나중에 어머님 노후 대비하실 돈은 있으셔야죠. 너희 형님한테 돈 맡기는 게 내 노후 대비야. 걔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불려서 돌려줄까 봐. 왜 쓸데없는 오지랖이야? 걱정은 돈을 너한테 맡기는 게 걱정이지. 못 배운 너한테 맡겼다가는 집안 재산 아주 홀라당 다 말아먹고도 남을 게다.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듣는 시어머니 앞에서 더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저희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하고 난 뒤에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을 듣고는 얼마 전 저희 남편이 급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위암이라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 소식은 시어머니도 충격적이었지만 저에게도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정정하셨거든요.
평소에 살짝 건강 염려증이 있으셔서 검진도 꼬박꼬박 받을 정도로 열성적이셨고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을 하다가 거의 실신을 할 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가장 먼저 아주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형님을 통해서 수술할 병원을 알아본 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상태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태가 초기 위암이라 부분 절제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수술 전에 시어머니를 뵈러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더니 저를 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나 수술하고 나면 간병인 쓰지 말고 은진이 네가 간병해라. 그 자리에는 큰아들네, 저희 집, 그리고 막내딸네까지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본인 간병을 하라고요. 만약 거기서 간병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제가 제일 먼저 불려야 할 장면은 아니었죠. 집에서 놀고 있는 아가씨도 있었고 그동안 집에 있는 재산이란 재산은 다 받은 큰며느리와 큰아들도 있었죠. 어머님, 저는 일 때문에요. 제가 병원에 자주 들리기는 하겠지만 주로 전담할 간병인은 따로 쓰세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이 많은 시즌이었습니다. 시즌이 바뀌기 직전이라 새 디자인을 뽑으러 디자인 회의도 해야 했고 계속 지방에 있는 공장에 원단을 체크하러 다녀야 했거든요. 공장과 이해하게 되어 있어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신상품 출시가 다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셰미가 수술한다는데 일은 무슨 일이야? 나 다른 간병인은 불편해서 못 쓴다. 그렇게 알고 무조건 네가 와서 간병해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좌우를 둘러봤습니다. 다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주버님, 형님이랑 똑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제가 간병하는 건 안 불편하세요? 네가 똑같이 일하긴 뭘 똑같이 일을 해. 대학도 못 나온 네가 하는 일이 쟤들 하는 일이랑 같아? 네, 아무튼 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과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들려는 시어머니를 급하게 뜯어말렸죠. 화낼 때 기운을 보니까 아주 멀쩡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드디어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지만 회복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틀 휴가를 내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나와 중환자실에서 마취가 깰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만 잠깐 와보셨고 형님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자연히 입원 수속이며 수술 전후 절차 같은 건 저와 남편의 몫이었죠. 저도 도저히 휴가를 낼 상황이 아니었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어쩌겠어요. 계속 회사 직원들과 전화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병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간병인 문제는 전담 간병인을 따로 구하는 것으로 해결했고요.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 중 누군가가 시어머니를 돌본다고 해도 교대할 사람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온 뒤 저희가 뽑은 간병인을 보고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할 기운이 나자마자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요. 너 셰미 말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런 짓을 해? 너 내가 간병인 구하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하라는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요. 조금 불편하셔도 그냥 간병인 좀 쓰세요. 저보다 일도 훨씬 더 잘할 거고요. 시끄러! 네가 직접 와. 직접 오라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남편을 보냈죠. 저는 제 사업체의 사장이었고 남편이 회사를 관둔 뒤부터는 계속 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엄밀히 말해서 간병을 한다면 저보다 남편이 더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자인 회의를 남편이 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남편은 얼른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남편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다시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회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 너머로 온갖 욕설과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뭐 빼먹은 것 같으니라고 간병하러 오라고 했더니 남편을 보내? 내가 넘어가서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지? 시애미 초상 치르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당장 오라며 개거품을 물었고 온갖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간간히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죠. 저는 이제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째 시어머니 병원에 있느라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겨우 이런 욕설이더라고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이날 이때까지 본인 어머니 하나 말리지를 못하는 남편에게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저 사람 좋은 척이나 하면서 옆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걸 두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꼴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은 형님이 다 받아갔는데 효도는 왜 저에게만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저는 며느리의 도리는 하겠다며 지금껏 아무 불평도 없이 집안 대소사를 다 챙겨가며 열심히 일해왔었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잠깐만 왔다 가면 안 될까? 아프셔서 저러신 것 같아. 하루라도 와서 당신이 간병 좀 하면 어머니도 좀 누그러지실 것 같은데. 그 화를 왜 항상 나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데? 뭐라고? 간병은 아들인 당신이 해.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의사 형님 불러다가 하라고 하시든지. 여보!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다 지긋지긋하다. 나 이 말하려고 전화했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온 집안이 뒤집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남편은 미친 듯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가 받지 않자 흑빛이 되어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시간 저는 출장 가방을 싸고 있었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이혼이냐며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하느냐고 오히려 저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곧 제 결심이 굳어진 것을 깨닫고는 잘못했다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머니 퇴원하실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결심이 바뀌는 일은 없을 테니 퇴원 후에는 바로 이혼 수속에 들어가자고 했고요. 아이를 제가 데려가는 것 말고는 제가 바라는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진저리가 날 만큼 끔찍해서 이 결혼을 종료시키고 시대껏 모든 인연을 끊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서 몇 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로 그 난리를 치려는 게 뻔한데 계속 듣고 있었다간 저까지 스트레스로 암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결혼 생활을 몇 년만 더 지속했더라도 큰 병을 얻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시어머니는 예정했던 날짜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본인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더라고요. 정말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남은 미련도 없었지만 그 모습에 한 조각 남아있던 후회마저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죠. 저는 결국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었었고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요. 나중에 굳이 전 남편이 알려줘서 알게 된 사실로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그 2주 동안 형님은 딱 하루 문병을 온 게 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10분 남짓 앉아있다 곧장 일어섰다고요. 퇴원을 한 뒤로는 지금까지도 시댁에 간 적 한 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좋아 죽던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금쯤 후회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 지금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저조차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책을 한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제가 인생에서 했던 가장 잘한 결정이 바로 이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한 결정은 물론 결혼이었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저의 최선을 다했기에 이제 남은 후회나 미련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